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제가 네. 굉장히 요구를 조금 하셨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불순인데요. 제가 큐티보이님이 지난 시즌 이제 사회를 보셨었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조금 이 오프닝 멘트를 감정을 담아서 느낌 있게 읽어달라고 했더니 네. 엄청 힘차게 읽어주셨네요. 있었으면 다행입니다. 네, 역정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역도요정 역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보이입니다. 저 큐티보이님이랑은 또 첫 녹음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긴장이 됩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자, 오늘 이제 패널로는 해장상담소 뿐만이 아니라 거의 민우의 대표 외향인인 두 분이 오셨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큐티보이님 나오셔가지고 먼저 좀 근황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큐티보이님이 이제 고향이 대구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도 이제 확진자가 있기도 했어가지고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제가 본가가 대구인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예상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대구에서 그 확진자 폭발하면서 근데 이제 남의 일이라고 또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확진을 받고 또 남동생까지 확진을 받아가지고 근데 남동생은 끝까지 무증상 확진자로 있다가 해제가 됐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가 들어갈 병실이 없어서 있다가 고열이 갑자기 나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돼서 한 이틀 3일 전에 태어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여동생이 약간 질병관리본부 산하 센터 같은 데 있어가지고 업무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 전화 업무랑 동선 파악하고 이런 업무들을 또 투입이 되니까 3교대를 막 하게 되면서 그때 또 설상가상 이제 조카의 어린이집이 졸업을 한 다음에 유치원이 그 입학이 한 달 이상 미뤄지는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조카가 이틀은 뭐 고모 집에 가 있고 이틀은 뭐 할머니 집에 가 있고 하루는 뭐 누가 또 다른 이모가 봐주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저희 대구 본가는 굉장히 이 코로나 사태를 직접 전면으로 맞아서 그런 여동생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30분씩 하소연을 하는 매일 30분씩 얘기를 업무의 과중함과 아이를 계속 돌려야 되는 이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과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볼 데가 없어서 긴급 돌봄을 보낼까 긴급 돌봄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돌봄을 보낼까 했더니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되게 잔인한 엄마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긴급 돌봄을 보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되게. 긴급 돌봄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대학교도 그렇고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전부 다 한 달 넘게 이제 계속 휴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구는 사실 그보다 더 일찍 했거든요. 휴교를 다른 지역보다. 왜냐하면 계속 확진자가 돼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정부에서 그 최대한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제 긴급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볼 수 없거나 하여튼 사적으로 볼 수 없는 아동들을 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혹은 거기 거점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면 거기 돌아가면서 어린이집 교사나 돌봄 교사들이 배치가 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대구는 신청자가 1%고 전국 신청자는 5% 넘었나? 그런데 대구의 신청자 1%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 700명씩 나오고 그리고 또 확진자 중에 막 돌봄 교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너무 증폭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안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있었고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집에서 이제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라도 아이와 24시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뭐 키즈 카페를 갈 수도 없고 옛날에는 품앗이로 이렇게 아이들 누구 집에 아이들 네다 명씩 네다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주고 이랬는데 아예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24시간 있는데 특히 주부인 경우에는 긴급 돌봄을 보낸다는 것이 아예 상상조차 안 되는 왜냐하면 그 약간 모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모성도 모성이지만 그냥 아이를 감염병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내가 세우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큐티보이님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만약에 남성들이 감당해야 했다면 지금 정도 또 사회가 돌아갔을까. 아이 돌봄을. 네. 왜냐면 지금 저는 기사가 좀 나오긴 했으나 정말 심각성에 비해서 오히려 맞아요. 동선이나 뭐 어디서 몇 명 이런 거에 대한 더 집중되어 있지. 이런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나? 그냥 여성들이 다 견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계약직이라던가 뭐 파트타임들은 일을 실제로 되게 많이 그만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뉴스 그랬어요. 보니까 실업수당 타려고 줄 서 계신 분들이 정말 길게 나와 있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저 이제 운동하는데도 2주 동안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는 거는 그만큼 이제 회원권을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오롯이 다 손해일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식당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되게 자영업자들도 많이 걱정이 되고 특히나 해고를 정말 많이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 그래서 되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안이 감염병과 더불어서 되게 커지고 있는 요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규직 같은 게 무급휴직도 고마워하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발생하고 자기 휴가를 지금 다 끌어다 쓰는 거가 되게 많더라고요. 2주 휴무할 테니 너의 그 15일치 유급휴가. 네, 개인 그걸 휴가를 써라. 반납해라? 네, 그걸 써라. 너무하네. 라던가 아니면 너무 어려우니까 무급휴직. 근데 무급휴직조차도 오히려 자르거나 뭐 기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약간 저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는 요양원이랑 그런 콜센터에서 되게 많이 집단 감염이 터졌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90%가 거의 여성 직종인데 정말 이럴 때 그 여성 노동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거가 되게 열악한 거잖아요. 전염병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기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사회에 어떤 잘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고리들 같은 것이 더욱 부각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계기가 되는 게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안전한 사회를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발판이 되는 것도 앞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뭐랄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고 나면 뭐 되게 많이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 자체도 그럴 거고 그런 후에는 꼭 항상 이제 이 경제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면서 조금 더 이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총선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이후에 혹시나 더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라도 더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금 뭐 운동 강사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일이 막 다 끊기고 이래가지고 당장 뭐 생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이게 길어질수록 원래 일을 주던 이제 센터나 막 이런 데도 휘청하겠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한테 다시 일을 줄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일상을 어떻게든 뭐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되게 들고 그렇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전화 개설했잖아요, 정부가. 그 뭐 유증상자들 전화하라고 했을 때 거기 오는 사례들 중에서도 1인 가구인 경우에 자가격리고 확진을 받았는데 입원을 할 수 없고 이제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1인 가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뭐 누가 뭘 사다 준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배달해서 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장 이번 달 보러 다음 달 사는 사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활비 같은 게 당장 쓸 돈이 없을 때 그런 사례들도 좀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뭐 자주 계속 반복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좀 그런 복지 체계 같은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빈틈없이 이런 뭐 재난과 관련된 정보가 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데까지 좀 닿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에 그럼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큐티부인님 사실 저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2주 휴가 끝나고 오셨어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 만났는데 단톡방에서 저랑 몇몇 그 외향형 사람들 막 계속 떠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또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격리하는 그러니까 어디 자유롭게 뭐 여행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걸어다니는 그렇게까지 걸어다니셨는데 집에서 막 선유도 공연까지 막 1시간 걸리는데 걸어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좀 뭘 발견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지냈었고 그리고 뭐 그거 노래방 마이크 그 있잖아요. 그 뭐 노래방 마이크 커버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혼자 노래 집에서? 아, 커버를 꼈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샀다고. 샀어요.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사서 열심히 노래를 좀 불렀어요. 예. 근데 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체육관이 문을 닫았는데 운동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틀에 한 번 정도 한강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한강에 갔는데, 한강에서 돗자리 펴놓고 피크닉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되게 뉴스에서 외국 나올 때마다 되게 무슨 외국 사람들 밖에서 나와서 놀고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이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한국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풀리고 꽃이 피고 이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까먹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더더욱 잘 지켜서 이 확산세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벚꽃이 보러 가고 싶지만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밀집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실내 공간보다 실내 공간을 못 가니까 야외 공간이라도 가자 이런데 요즘에 야외 공간의 밀집도가 좀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촌호수는 완전히 폐쇄한다는 네, 뉴스를 맞아요. 제가 봤어요.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여성의 날 행사를 이제 대규모로 하고 난 다음에 확진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외부 행사도 밀집해서 대규모로 열리는 경우에는 확실히 이 감염의 어떤 루트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사실 별로 큰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집에서 안 나갈 수 있으니 정말 좋다. 고양이랑 24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저도 확실히 이렇게 햇볕을 못 보고 집에만 계속 있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오고 그렇게 되기는 해서 이 바깥 공기와 사람과의 어떤 접촉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좀 뭐 산책이나 뭐 환기나 햇볕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건 좀 많이 하시면서 일상을 좀 평온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에 이제 있을 수 있는 최장 시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네, 집에서만 실내에 있을 수 머무를 있는? 수 있는 시간.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알게 되긴 했거든요. 몇- 나의 최장 시간. 며칠 정도? 3일 이상 정말 3일?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보다 길어요. 지금 48시간. 아, 더 하시네요, 저보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예전에도 일주일씩, 2주일씩 집에 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2주일 갔으면 재택이 끝나 있겠지라고 되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재택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다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처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영상들 굉장히 많이 올리고 볼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가벼운 운동 같은 거 꼭 하시면서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두 힘내요. 네. 그리고 맞아요. 하루에 한 번 꼭 환기를 하세요. 그게 되게 맞아, 중요해요. 환기 너무 중요한 예. 것 같아.
오늘 녹음이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들이 계속 취소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회원분들 직접 만나보고 다양한 분들 좀 만나면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방송으로나마 자주 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 주기를 이제 한 달에 원래는 한 번 하기로 했었는데 2주에 한 번으로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PD 선생님께서 이렇게 숨소리 같은 것은 최대한 편집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부스럭거리는 소리랑 잡음이 들릴 수 있으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숨이 차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들리면 PD님이 정말 열심히 편집을 하셔가지고 거의 숨 한 번도 안 쉬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다는 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얘기해볼 만한 주제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뭐 길게 잘 준비해서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뭐 외부 패널이나 이렇게 모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긴급하게 방송을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치만 그래도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들 지금 언론에 거의 코로나 얘기가 엄청 많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N번방 얘기가 정말 많이 텔레그램 성착취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다들 뉴스 보도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에 뭐 해를 다 셀 수 없을 만큼 사실 계속 이어져 왔었던 그 무수한 범죄들의 연장선에서 사실 이건 예고된 범죄 아니냐. 그동안에 그 사건들을 우리가 제대로 처벌한다거나 이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고된 범죄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역정님이나 큐티보이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기를 쓰는데 일기가 질문이 써져 있고 그거에 5년 동안 답하는 일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밀리다가 최근에 그걸 다시 펴서 쓰려고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정준영, 승리 등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난리였던 게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분노에 차가지고 이것은 정말 너무 심각한 젠더 문제고 이것에 가담하고 있는 이 남성 연대, 강간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리를 끊어야 되나 이런 걸 일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목격하고 있는 것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라는 것이 너무 분노스럽고 저는 항상 이렇게 사회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고 이 동료 시민을 이렇게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자체가 정말 어떻게 함께 숨을 쉬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게 진짜 아득해질 정도로 되게 분노스러운 그런 감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큐티보이님은요? 저도 저 지금 다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되게 마지노선에 왔다. 항상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마지노선일지 모르겠네요. 많이 넘어갔어요, 이미. 근데 항상 이제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한 5년을 돌이켜보면 여성들이 어떤 종류의 성폭력, 성착취 이런 것들을 이제 수면 위 문제시 올리고, 근데 그 다음에 사업부 되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아니면 흐지부지 이게 이제 반복되다가 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좌절스럽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이런 청구밖에 또 코로나니까 또 집회도 할 수도 없고, 맞아.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제가 약간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되게 저한테 그래도 힘이 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라넷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소라넷 99년도에 개설해서 소란씨 대중적으로 진짜 그냥 인터넷을 좀 한다? 뭐 야동을 좀 본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네이버처럼 알려진 시기가 제가 알기로 뭐 2005년, 4년 고경이었거든요. 6년, 7년.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폐쇄됐잖아요. 그러니까 99년도부터 15년까지 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걸린 거예요. 그렇게 걸렸고 그것도 사실은 여성들이 정말 이슈로 올려서 공조를 해서 이제 된 건데 이번에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 작년 9월에 이게 기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7개월이 어쨌든 이것이 이제 사법부까지 가기까지가 저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 시기가 그래도 진짜 많이 짧아졌다는 것이 사실 이거는 근데 국가는 부끄러워해야 돼. 국가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정말 여성들의 그간에 정말 어떤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정말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정말 없어진 사회도 오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더 예전보다는 더 이걸 이슈 올리고 사법부까지 가는 시간이 짧았으니 이제는 정말 처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대응하는 정부의 어떤 대책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일단 대통령이 나서서 엄벌하라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관련 부처들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어제 26만의 신상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위원장이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이 사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심각한 범죄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보여주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들이 좀 뿌리 뽑혀 나갈 수 있는 참 2020년인데 이제 와서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믿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뭐 유포하거나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에 대한 뭐 동의까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26만으로 얘기되는 이것을 본 사람까지 모두 이제 처벌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목표기도 하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정말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체도 저한테는 고무적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는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본보기가 있어야 안 그러잖아요. 그게 좀 이번 사건 이후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걸 보면은 큰일이 난다.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그래서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건 정말 하면 안 돼. 용납되지 않으니까 이거 봤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게 좀 머리에 깊이 자리 잡았으면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주변에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남성들한테 이 얘기를 좀 했을 때. 아직 남아있나요? 그래서 내가 또 요번에 또 얘기를 하다가 조금 또 한 소리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냐면, 이런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진짜 심하더라. 그러면서, 그냥 만든 포르노물 공유 정도인 줄 알아서, 그냥 넘겼는데, 이번에 기사가 터져서 자세히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남성들이 되게 야동 하나 보고 공유하고 이런 걸 되게 무슨 삶의 통과 의례? 최근에도 뭐 연예인 커플 나와가지고 결혼 이후에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걸 하는데 뭐가 바람피는 항목이냐 이런 거 했을 때 봤어요. 뭐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은 바람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서로 이제 알자면서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 여성한테는 절대 묻지 않는 거기도 하고 남성들이 야동 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는 진짜 그런 거를 그 정도는 공유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저는 이미 시작해야 된다고 되게 보여져서요. 그래서 사실 그 불법 촬영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국산 야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것은 불법 촬영물이다라고 오기까지 좀 수많은 고군분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왔던 것만큼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자녀가 있는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면은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내가 맞아요. 용돈 줄 테니까 뭐 같이 저녁을 먹자거나 이런 제안이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N번방 정도의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도처에 얼마나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범죄들이 좀 너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이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정말 부모 되신 분들은 더욱 요즘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막 전화 같은 거 걸어가지고 아저씨랑 잠깐 장난 전화처럼 모든 전화를 걸어서 아저씨랑 잠깐 통화하면 안 되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특정한 성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하죠? 뭐, 그거를? 동영상 보내라고. 네, 하는 네, 거야? 채팅처럼 네, 네, 네. 전화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었거든요. 정말 이 무구한 진짜 이 성폭력, 강간문화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이제 교육이라는 방식이 가장 교육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좀 힘이 빠지기는 해요. 교육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 수 있을지 사실 되게 천년이 걸릴 것만 같고 희망이 없을 것만 같고 그렇잖아요. 그치만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부터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이제 성평등 교육 같은 것도 나가보면은 바로 이제 10대 청소년 남성들은 바로 선생님 메갈이에요. 이 얘기부터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감각의 차이들을 좁혀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처벌 이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안 벌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사회적 구조적인 틀을 크게 흔드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되게 막 또 딸을 키우는 또 부모들의 공포를 되게 많이 자극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그래서 너가 조심해야 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안 갔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이 사안에서 되게 악랄했던 지점은 특히 이제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 조건 만남으로 유도한다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일탈 계정 혹은 청소년이 이제 가출 청소년인 경우에 이제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한심을 사서 하나씩 요구하게 만든다든가 그럼으로써 그들한테도 마치 이것의 대가를 그러니까 너가 자초한 것처럼 만들고 또 그 저는 70 몇 명의 지금 확인된 피해자만 몇 명인데 그 중에 사실 이게 이렇게 사회적 터지기 전에 아무도 고소하지 않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피해 여성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거나 이러긴 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이 사건이 되게 참혹한지 혹은 정말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간간이 있거든요. 그 남성들 처벌해야 되지만 그 여성들도 사실은 뭐 돈을 받고 처음에 응했고 성매매를 좀 했으니까 그 여성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게 막 대세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게 저는 이 사건에서 명백히 가져가야 할 것은 그 여성들이 어째서라는 건 정말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빌미로 남성들이 접근한 것, 그리고 절대 그래서 신고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오히려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어떤 범죄 과정에서 네가 이런 촬영물을 내놓지 않으면 너의 신상을 공개할 거다, 네 가족한테 얘기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사실 협박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 이전에 뭐 내가 그냥 내 어떤 신체부를 찍어서 올리는 뭐 이런 일탈 계정을 내가 운영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협박을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성착취를 해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이제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실 얘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이 성폭력 사안에서 누누이 계속 얘기했었던 사실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거나 피해자가 이 어떤 범죄를 유발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과도 사실 동일한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은 좀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있었어요. 이거를 같이 지금의 막 세태?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나. 세상이 막 이렇게 너무 또 가는? 그것도 저는 좀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도구가 달라져서 전파하는 방식이나 전파력이 달라졌을 뿐이지. 예를 들어 저도 90년도에 생각하면 저도 이제 당시에 세이클럽을 많이 했어요. 세이클럽 많이 하면 아까 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세이클럽 하면 쪽지가 엄청 와요. 왜냐면 제가 나이 설정 해놓잖아요. 16세 여성 여성 청소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와요. 뭐 차 한 잔 마시면 돈을 주겠다. 그런 식에서 저는 저거 처음에 왜 차를 마시면 돈을 주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보니까 그게 아니라 좀 만나자는 거고 그런 거 더 요구할 거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그냥 지금 막 갑자기 집을 나왔어. 지금 당장 막 잘 데도 없고 돈이 급해. 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전부터 그냥 존재해 왔다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 1대1 피해였다면 지금은 그 피해를 이제 다 생중계하고 그 동시 시청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내 걸 털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수법이 도구를 좀 달리해서 왔을 뿐이지 뭐 빨간 마우라 사건도 사실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그냥 계속 있었는데 이것이 이 도구와 만나면서 굉장히 확산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진 것들. 그래서 전 단순히 세대로이나 세태로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뭐 예전부터 반복되어 온 남성 문화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어떤 강간 문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동일하게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지금 이런 디지털, 미디어, 뭐 이런 걸 만나면서 사실 피해가 엄청 또 증폭되는 것 같은 거예요. 기존에 뭐 1대1로 이렇게 만났을 때 만약에 뭐 범죄를 했다면 지금은 그 범죄를 또 수많은 유포자들에게 사실 또 전달하고, 근데 그 N번방이 지금 뭐 사라졌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재유포를 할 수 있고, 그걸 받은 사람이 또 재유포를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이 빨리 따라와서 촘촘히 이것들을 처벌하거나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급하게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역정님이 좀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보도가 진짜 보기가 그 헤드라인 자체가 정말 제가 그 땡라 옷이 그 사람 입고 왔다. 그리고 그 주가가 뭐 그걸 왜 알아야? 네네. 그걸 알고 싶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저는 정말 이 언론들이 지금 너무 신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이 나서 떠들고 있다. 여러분, 신이 나서 떠들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보도를 해야지. 아싸,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 발생했다. 나 이거 지금 퍼뜨릴 거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거를 가장 크게 분노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 SBS에서 경찰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하기 하루 전날 바로 직전에 자기네들 메인 뉴스에서 1번 꼭지로 실명과 나이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날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던 첫 번째 그 뉴스에서는 거의 학교 어디 나왔고 학점 뭐였고 무슨 동아리 활동했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왜 중요하냐고요. 도대체 왜 가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야기를 팔려고 하는 언론의 그런 속성을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되게 카드뉴스도 만들고, 그리고 그 언론 노조에서도 보니까 긴급 지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다루는 긴급 지침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침은 너무 많아요. 성폭력을 어떻게 보도해야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정말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되게 많은 국면을 지나왔잖아요. 땡땡내 성폭력이나 미투 운동 같은 걸 지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밖에 들잖아요. 이거 정말 이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화가 나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막 너무 처벌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항상 그런 평소에 약간 반반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이번에야말로 막 보지 맙시다, 뭐 문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일단 진짜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경각심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언론도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언론이 되게 과도하게 정보를 유통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을 벌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플랫폼의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그 왜 알려주냔 말이에요. 이거한테 가담하라는 건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가해자가 잡혀가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일단 마이크를 줬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가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얘기는 나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고 나 너무 미안하고 나 어떻게 처벌을 잘 받을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언론이 나서서 받아쓰기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또 파헤치잖아요. 이상한 방식으로 걔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그게 1등이야. 눌러보면 그거에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아. 정말 이거는 참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도 공범이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정말 많이 듭니다. 공범이죠. 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저는 막 그런 걱정도 드는 거예요. 가해자가 이런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수사기관에 가서 자백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근데 이거를 언론이 막 자세하게 보도를 해버리면 이걸 또 따라오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아직 제대로 뭐 처벌이 본 사람들까지 다 됐거나 막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려면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언론이 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서 참 이게 너무 화가 나는 지점이 진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성폭력이나 뭐 이런 사건 관련해서 보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걸 사실 뭐 민우에도 막 10년 넘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왜 도대체 안 하고 있는지 그냥 무시하는지 좀 이런 것도 참 그래서 실망합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냐. 그 카드뉴스에 담긴 내용인데 좀 읽어보고 싶어요. 26만의 수많은 가해자 중 소수에게만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나머지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보도해주세요. 그리고 기술 매체가 발달하며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이 익숙한 범죄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그것을 보도해주세요. 그리고 법률의 공백이 있진 않은지 있다면 그 공백은 어떤 방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지 그것을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뉴스를 언론에서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범죄자의 자서전을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범죄자의 예전에 동창회 증언 이런 거를 아무런 하등 쓰잘데기 없는 정보. 뭘 알아? 제가 봤을 때 인터뷰에 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동네 이웃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정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 평소에 좀 우울해 보여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세히 알지도 못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그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진짜 억울로 끄는 말을 막 했잖아요. 너무 그냥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언론 생리를 어떤 말을 막 흥미롭게 받아 쓸 것인가를 거기에 왜 언론이 말리냐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그것에. 그리고 저는 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텔레그램이 사실 그 뭐랄까 카카오톡이 어떤 대안으로 되게 떠올랐고 또 이게 개인 사생활 보호라던가 보안이라던가 그래서 정부의 뭐 감시나 이런 체제로 되게 자유롭고 이게 또 영리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여성에게는 폭력의 도구로 되게 사용되는가를 보면 저는 이게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이라도 현실에 성차별, 성폭력이 있으면 그게 그냥 거기서 그대로 그냥 재현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암호화폐 이용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식의 되게 성차별이 들어오고, 있나? 그런 요소가 있나? AI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현실에 그걸 더 반영하고 더 악랄하게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안 더 많아질 거고, 언론들이나 법조계나 공권력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좀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가장 먼저 이용하게 되는 게가 공익적인 게 아니라 대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딥페이크 이런 것도 있었었잖아요. 그게 되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범죄의 모습인 거고 웰컴 투 비디오 그 사이트에서 동일한 영상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동일한 건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왜 동일하게 이렇게 무한히 복제되어서 퍼지는 불법 촬영물들을 왜 지우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기술을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기술을 좋은 데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중립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쵸. 쓰느냐가 사실 이게 뭐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사실 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보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나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나 책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무화한다거나 규제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텔레그램도 사실 뭐 신고하기 기능은 있지만 그것을 신고해봤자 뭐가 안 됐어가지고 사실 그 피해들이 빨리 막아지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카톡 같은 것도 예전에 이제 단톡방에서 성희롱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그 카카오톡 이런 쪽에 뭐 막 플랫폼에 뭐 운영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더 어떻게 해라라고 요구를 해도 별로 듣지 않고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자나 어떤 플랫폼이나 그런 사업체의 의무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플랫폼도 지금 현 법에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플랫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 어떤 부분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플랫폼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구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그래서 다음 조치가 있겠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제 여러 여성단체들 포함해서 꾸려진 상황이고요. 민우에도 좀 이 사건 관련해서 끝까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대책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요구했던 내용들은 일상적 강간 문화의 근본적 변화, 그리고 가해자발 받아쓰기가 아닌 해결 방안에 집중한 제대로 된 언론 보도, 그리고 엄정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 어제 그 기자회견 한 거 저도 유튜브로 생중계로 봤는데 보니까 정말 준비하신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토론회를 할 수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토론회를 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으로 대체가 되어서 진행이 된 것인데 그래서 자료가 저희는 받긴 했는데 이게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방향 같은 것도 담겨져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민우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성착취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을 받은 그런 사건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해결이 되지 않은 흐지부지 되는 사건들도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끝까지 이 성착취에 가담한 보기까지 했던 그런 수많은 가해자들이 처벌되고 이런 사건이 다시 좀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전 사회가 정말 같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저도 그랬는데 끊이지 않는 이런 사건들, 점점 더 뭔가 더 방대해지는 이런 사건의 규모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좀 되게 저는 많이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화가 많이 나면서도 막 이렇게 되게 좀 다운되는 그렇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좀 일상을 잘 돌보면서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함께 긴 호흡으로 좀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선이 4월 15일 총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19도 그렇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그렇고 워낙 이제 현안들이 있어가지고 총선에 대한 어떤 얘기나 관심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총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총선이 왜 안 미뤄졌을까? 다 의아해하는 분위기. 도대체 진짜 선거의 느낌이 너무 그럴 수밖에 없죠. 거리 뭐 유세도 할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맞아요. 없, 모임조차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위성 정당으로 혼자 시끄러운 그냥 자기들끼리만 시끄러운 느낌?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정책은 그쵸. 하나도 안 보이고. 뉴스에서도 또 잘 안 다루니까 음. 이게 막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정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동네에 누구 나오는지 정도는 오며 가며 현수막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보는 정도고 다른 정보는 거의 없더라고요. 총선 뉴스가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것이 위성정당에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성정당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국민들의 이제 어떤 의사를 대변해서 정치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정당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후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당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헌법에 있거든요. 지금 위성정당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있는데 그것의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그냥 이적을 해가지고 거의 딸린 정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대놓고 지금 미래한국당은 선거가 끝나면 미래통합당으로 흡수돼서 이것은 해소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별도로 지금 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비례대표 표 얻어가지고 자기 의석수 늘리기 밖에는 사실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꼼수라고 말하는 것이 헌법상에도 정당의 어떤 요건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선관위가 그것을 사실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허용을 해줬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먼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위성정당을. 근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이것을 뭔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의석수 늘리려고 똑같이 위성정당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양당 최대의 전형적인 폐해죠. 그렇죠. 최소한 이쪽이 잘못할 때 이쪽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같이 그러니까 같이 그러면 같이 쟤네를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판하면서 자기 정당의 존재 목적을 지금 서로 까는 걸로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속에서 이 거대한 두 정당이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얘기들은 너무나 묻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선거 이 제도 개혁을 했던 것인데 이거를 또 되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 너무 치가 떨리는 일인데, 사실 이거를 어떻게 막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해가지고 지금, 왜냐면 선관위가 이거를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되긴 돼요. 이거를 뭐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선거 얘기도 많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제도가 많이 바뀐 부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연령도 하향이 됐고, 맞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정치가 다양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것에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불수님이 정치팀에 계시다고 하니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뽑을 때 지금 총 300명인데 그 중에 지역구 의석이 몇 석이 있고 비례대표 이제 의석이 몇 석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례대표 의석 같은 경우에 정당이 정당 투표를 같이 하잖아요. 지역구 한 명 뽑고 정당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에서 정한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이 정당이 득표하는 거에 따라서 비례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국민들이 정당을 뽑은 것이 그대로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게 되는 그 방식이 연동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서 사실 그동안에 계속 이제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게, 한국의 정치판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뭐 양당, 거대한 양당이 그냥 나눠먹게 하는 거의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나마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조금 그래도 뭐 정의당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에서 그나마 이 양당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왔었던 거기는 한데,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를 구성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들이 경합을 해가지고 최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건데, 사실 지금 도입된 게 완전 연동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준연동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완전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 100% 정당 득표율로 비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준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50%만 연동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구로 뽑는 게 253석이고 비례로 뽑는 게 47석이에요. 총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래서 100% 연동을 한다면 그 47석 모두가 이제 정당이 얼마나 득표했는지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건데, 지금 준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47석 중에 30석만 연동을 시키는 거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연 이 연동형이 되면은 어떻게 의석수가 달라지는 거지? 이게 되게 궁금하겠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름 바뀌긴 했지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122석이고 더민주당이 123석이에요. 근데 이게 준연동형을 도입했을 때 20대 국회의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새누리당이 122석에서 111석으로 줄어들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3석에서 115석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한 20석 넘는 이 정도의 비율이 다른 소수정당으로 배분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한 10석씩 줄었잖아요. 근데 이걸 연동형으로 100% 적용을 해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122석에서 104석으로 줄고요. 그래서 20석이 줄는 거예요. 그리고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123석에서 79석으로 줄어요.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한 지금 거의 몇십 석이 사실 다양한 정당에 배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관심 가지는 의제들은 정말 더 많잖아요.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성착취 이런 문제도 그렇고, 성폭력, 뭐 강간 관련해가지고 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좀 더 많은 정당들이 사실 국회의원 후보를 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네, 아마 다들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거대 양당 체제에서 사실 뭐 110석씩 가지고 거기에 20석이 뭐 클까 싶지만요. 저 진짜 히든 카드가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탱탱하게 맞설 때 그치. 어떤 거에 캐스팅 정말, 보트. 맞아. 그래서 정치에서는 그 히든 카드나 캐스팅 보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다만 10석이라도 되게 중요한 제도인 맞아요. 것 같고, 비례제부터 시작해서 준연동제까지 오는 거는 꽤 많은 선거개혁의 어떤 결과라고도 사실 보여지죠. 그쵸. 네. 정말 길게 쌓아왔던 사안이기는 했어가지고 그 된 것이 너무나 이제 희망찬 일이었는데 지금 근데 또 참 큐티보이님 위성정당 되게 화가 지금 많이 나셨잖아요. 그냥 저는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도 있고, 네. 얼마나 지금 이 총선 시기에 그래서 공약을 남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내놓을 정책들이 많아요, 역할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겹친 문제도 있지만 준연동 비례제를 본인들이 또 그렇게 주창하지도 않았어. 새누리당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쵸. 민주당은 계속, 뜨뜻미지근했고 그래서 뭐 이런 운동 정치 운동 단체라든가 이렇게 소수 정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뤄냈는데 가만 보니까 꼼수가 딱 더 주기 싫은 거죠. 석을 더 주기가 싫고. 근데 저는 이게 새누리당이 만약에 그랬을 때 민주당이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이러니까 그 민주당이 같이 그냥 그 판에 들어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실체 없는 위성 정당을 만든 거고 그거를 또 선관위에서 뭐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허용이 됐고 그러니까 급조된 정당 정말 정당이라는 것이 사실 후보가 소속돼 있고 후보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당이라는 것이 정책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토의와 토론이 벌어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저는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그냥 일시적인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를 몇 명을 하든 간에 그 뒤에 어떤 정책들을 만들려고 추진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가 사실 지역구에서 자리 잡기 어렵고 굉장히 거대 양당 사이에서 소수 정당의 자리가 너무 없는 것으로 사실 문제 제기로 출발했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위성 정당의 사태를 보면 지금 오히려 비례에 다 완전히 올인해서 지역 정치가 다 사라지고 지금 비례를 한 명 더 내는 거 국회의원 한 명 더 내는 거 이거에 정말 너무 몰두해서 오히려 지역 정치가 더 몰락하는 것이 아닐까.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서울로 집중돼 있고 중앙 집중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도입 취지에 정반대인 훼손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제1여당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뼈저리게 굉장히 화가 나고 비판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연령이 정말 하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대가 어쨌든 이 투표권이 10대 많진 않지만 어쨌든 투표권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어른으로 취급받지 않은 미성년이 투표권을 얻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너무 이것에 대한 얘기도 너무 없고 맞아. 정책도 보면 너무 선거용 하한데인데 여전히 정책이 그 유권자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정말 너무나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입시제도라다 이런 거 굉장히 정치 쟁점화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나는 너무 오히려 이렇게 선거니까 하한데인데도 여전히 유권자로 돼야 하지 않나? 근데 저는 전화 이거 ARS 리서치 받았거든요. 이번 선거 관련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내 연령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1번 10대. 이게 나오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도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좀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몰라요. 다음 선거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정치적 세력으로 굉장히 많이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당장 투표를 하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제 이상한 데에 한 표를 찍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홈페이지에서는 각 당의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PDF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읽어보고 투표를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관리는 투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걱정이 지금 되네요. 공지 보니까 이렇게 비닐 장갑 끼고 이제 아. 투표하는 거고 뭐 마스크 다 끼고 가는 거고 본인 확인할 때만 마스크 살짝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해외 상황들로 인해서 재외국민 투표는 거의 지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려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이렇게 하는데.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선거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이 참여하는 일은 정말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리고 진짜 걱정되는 게 지금 또 사람들이 실내에 알 수 없는 다중의 사람들이 많은 곳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투표하는 거 생각하면 전형적인 딱 그런 장소잖아요. 그쵸. 누가 오는지도 확인이 되지만 너무 전형적인 그런 장소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안 갈까봐 투표율이 맞아. 그래서 너무 낮을까봐도 사실 너무 걱정돼요. 맞아. 저는 진짜. 맞아. 그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있거나 좀 노인분들이라던가 어떤 특정 계층들은 더 안 가게 될 것 같고 그런 걱정도 있네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제 네. 막 길게 얘기는 못 나누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뭐 여성의당 같은 좀 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거는 당이 또 나오기도 했고
있고 각 당에도 페미니즘과 관련된 얘기 혹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좀 젠더 의제를 다루는 후보들도 되게 눈에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선거 의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우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조금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질문 형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후보와 정당들을 좀 검증해보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조금 더 내가 알아야겠다. 내가 조금 더 뭘 요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민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좀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거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해장픽은 정말 아쉽지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해장 다음에 싸워올게요. 다음에 2개씩 얘기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 뭔지 궁금합니다. 다음 방송은요, 주제가 삼성과 불온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민우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박다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 방송은 4월 16일. 총선 다음 날에 찾아올 예정이니까 모두 투표를 다 하시고 나서 다음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연 제보 메일 안내는 큐티보이님이 해주실까요? 네, 언제든 사연 제보를 환영합니다. 메일 주소는 유치장.today@gmail.입니다. 스펠링으로 읽어야겠죠? uchiang.today@gmail.com입니다. 뭐든 사연을 보내주시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제작비 마련을 위한 모금함이 4월 14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기부하실 수도 있고, 응원 버튼 누르시거나 공유하기, 댓글 작성 이런 거를 해도 가치가치에서 이제 100원씩 기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가치가치 해장상담소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은 많이 눌러주시는데 댓글은 많이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길게 달지 않으셔도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로 100원이 더 후원이 되니까요. 짧은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같이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